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점점 MB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치 확정된 듯이 이야기한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버트란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베네수엘라 재헌의회가 증오에 반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반증오법에 따라서 특정 집단이나 정치적 성향을 겨냥한 증오와 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하다가 적발되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 국가가 공영 민영 언론사에 매주 30분 동안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메시지를 방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어기면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법안이 이 안에 담겼습니다. 물론 이를 보도하는 연합뉴스는 개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재헌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려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소수자 약자, 정치적 반대자를 인격살인한 일베와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시발단을 경험하면서 상당수 국민은 베네수엘라의 증오 반대 법안이 참신하다, 이런 느낌마저 받습니다. 아울러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자사노동조합이라도 비난 뉴스를 내고 보는 김장겸 체제의 MBC를 보면서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적폐를 청산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자유의 의미가 빛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나쁜 정치가 발디딜 수 없도록 국민의 유권자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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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일부 소개해드립니다. 번영은 한국에 국한되며 휴전선 이북에는 북한이라는 감옥 국가가 시작됩니다. The flourishing ends and the prison state of North Korea
sadly begins. 이어서 북한을 향해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김관진 전 장관이 재직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벌인 댓글 공작에 대해 이명박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이명박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는데요. 이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음원을 송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과의 갈등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 일정이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김장겸 사장과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돼 비상임이사 신분이 된 고영주 이사 그리고 야권 측 추천이사 3명이 방송문화진흥위 임시이사회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권 측 추천이사 3명은 현재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오는 토요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은 다음 주 월요일에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불의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하지만 용감한 행동의 대가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성 조치들, 어려워지는 생계, 가족에 대한 미안함. 공익을 지키기 위한 대가는 혼자서 지기엔 너무나 무겁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제보로 조금 더 나아졌지만 그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잊혀갑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이들에게만 맡기지 않기 위해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는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신종 횡포라고 볼 수 있겠죠. 마냥 대기를 시키는. 보통 반성문을 쓰고 이럴 때 이렇게 하거든요. 도저히 이제 몇 시에 전화가 올지를 모르고 기다리다가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견강부 회의 적반하장에 지랄 연병이 있을까요? 아니, 6시에 약속하면은, 오늘 밤에 하자고, 뭐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이런 번복을 누가 더 많이 했을까? 이건 진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녹취록이 있다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프로한테 내가 오늘 한 25분 늦게 전화를 드렸는데, 약속 시간보다. 이거는 트럼프의 어제 국회 연설 딜레이 시간하고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급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비슷하겠네요. 생긴 것도 좀 비슷한가? 막말도 좀 비슷하지. 급이라기보다는 격에 맞다. 뭐 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MB가 지시를 했다. MB가 보고를 받았다. 뭐 요런 진술이 나왔다는 뭐 일부 언론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경향신문이라든지 JTBC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 그러면 진술이 나왔으니까 그럼 곧 이제 MB가 오는 거 아니냐. 이제 뭔가 자백을 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곳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대략 내용이 이런 거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요구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환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국군사이버사령부 활동 내역, 인력 증원 등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건데, 뭐 개인의 일탈로 볼 수가 없겠네요. 김관진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아버리려고 했는데, 윗선이 있었다. 이렇게 김관진 씨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MB는 당연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백을 한 것이냐.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분명히. 이렇게 쉽게 자백을 하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사항을 보면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와가지고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또 MB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데에는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도 잘 공개가 됐듯이 사이버사령부 뭐 증설이라든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의 VIP 지시사항 해가지고 내려왔던 문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건들이 이제 수사 의뢰가 되면서 그 문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VIP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 VIP 지시가 없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그냥 뻥을 친 거란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제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다.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럼 그거 누가 지시한 거냐? 책임을 어쨌든 묻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거는 그러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뭐 내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할 일은 또 더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을 다르게 세운 것 같아요. 인정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되 다만 이거에 대해서 정치에 개입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전략을 사용하자라고 아마 각을 세운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보도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단독 기사 뭐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먼저 기사를 쓸 때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떠들썩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단독 기사라고들 이제 기사를 썼는데 가만히 보면 맨 말미에 이제 그런 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을 보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 보고를 받은 거는 맞는데 알고 있었던 건 맞는데 예. 정상적인 대북 활동이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심리전을 펼쳐서 뭔가 국내에 이렇게 여론을 조장하려는 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대북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정상적으로 한 것인 뿐이다. 라고 주장을 이제 하자라고 전략을 세우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검찰은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청구를 한 것이니까, 이제 치열한 수싸움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조금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문건이 있는 이상 이것이 이제 얼마나 딱 떨어지게 잘못된 일인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전략은 뭐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법정에 가서 불리하게 적용을 할 테니까 있는 것은 깔끔하게 인정을 하되 다만 전혀 범죄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를 그럴 범의라고 하죠. 그럴 뜻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아마 전략을 세운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이죠. 깔끔하게 인정한 그 부분, 그게 무슨 작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들이 그러니까 조금 빙의해가지고 그 김관진 전 장관 입장에서 또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부인한다고 해서 법정에 가가지고 절대 유리하게 사용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문서 자체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VIP의 지시사항이라든지 뭐 보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없다고 잡았다면 누가 봐도 딱 떨어지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죠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거였으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라고 이제 오히려 주장을 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이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그러면 죄가 되느냐 마느냐를 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궁여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증거 자체가 나온 거는 당연히 불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없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그냥 이건 거의 100%에 가깝게 가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하여튼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보자라고 고민을 했을 텐데. 근데 그게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더 우스운 전략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법정에 가서 뭔가 옥신각신 말이 되는 걸 놓고 적어도 뭔가 이 논리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지난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궤변 같은 논리들이 일부 먹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좀 달라져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일은 조금 없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그쪽에서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고 고안해낸 게 이거니까 MB를 향해서 점점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맞고요. 이제 MB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뭐 지시도 했고 보고도 받았다라는 것의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이제 MB가 소환되는 것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김관진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그렇죠. 죄가 적지 않으니까요. 혐의도 중대하고 만약에 그냥 더 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소환되지 않은 가장 큰 윗선이 있잖아요. MB인데 이걸 만약에 본인이 내가 모든 걸 다 주장했고 내가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한 거다라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끌어안고 가는 전략을 썼다 그러면 MB를 부르거나 뭐 이럴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본인들이 다 뒤집어 쓰고 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거되는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한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윗선인 MB가 지금 바깥에 있는 상황이고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검찰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맞추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만 없으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 프로는 영장 전담 기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취재에 근거했거나 이래야 말이 되는데, 이거 순전히 이거는 지금 겐또. 안 좋은 말이죠. 예. 이걸 찍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나겠죠. 근데 아니에요. 50%이기 때문에. 대개는 다 맞췄습니다, 그동안. 자, 그런데 김관진 씨가 이렇게 윗선을 풀었단 말이죠. 원서훈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원세훈, 남재준 지금 전부 다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예. 왜냐면 국정원하고 국방부, 기무사 이런 데는 대통령 어쨌든 직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JTBC가 이제 보도한 것을 보면 그때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상납도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내용들이 이제 자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정원장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주요한 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혐의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맞겠죠. 그럼 원서훈도 결국 불게 될 것이고 남재준 씨는 이제 이명박 정권은 아니었지만은 그 역시도 지난 세월에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고 갈 견적의 인물로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꼿꼿한 군인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같이 생활을 했거나 이랬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본인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올곧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그냥 생활 태도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증거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을 만들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올바른 것의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나가려고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가 이 정권을 사수해야 되고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행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 정권이 이제 부정한 일을 했던 것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가담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거는 비단 남재준뿐만 아니고 그 이전 정부인 MB 정부 때도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보이니까 물론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는 훨씬 죄를 찾아내서 묻고 하는 것이 지능적으로 막 이렇게 감추려고 노력한 것이 훨씬 수가 높기 때문에 예. 죄를 묻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죠? 그렇죠. 저는 발부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다툰다 그러면 법원에서 볼 때도 이 뭔가를 좀 다퉈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김관진처럼? 그렇죠. 근데 김재철 전 사장의 경우에는 입만 열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하는 거를 보면 예. 그동안 저질러왔던 이제 불법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 또 재판부가 이 지금 해당 재판부 말고도 여러 가지 법원에서 지나갔던 사건들에서 MBC가 이제 불법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들이 많아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1심과 2심에서 그런 판단을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무난하게 발부되지 않을까 싶은데 발부가 안 되면 어떡하죠? 개망신이죠. 근데 제가 한번 망신 당하더라도 예. 저는 발부가 된다에 500원을 걸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부가 되면은 MBC
예, 노동자들, 그 김재철 시대에 큰 고난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겠네요. 결국 이제 최종적인 위로는 김장겸의 사퇴, 아울러 건강한 MBC의 리더십 세우기, 이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용마 기자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셨다는 얘기를 또 전해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날씨도 추워지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뭐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에서 틈바구니를 비집고 조금씩 이 옛날에 안 좋은 버릇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의 경우도 곧 사퇴할 것처럼 뭐 이렇게 분위기를 모는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전혀 사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법을 통과시켜 주면 내가 사퇴할게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언론법이 통과될 수가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언론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지금 KBS 노조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구노조죠. 지금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공영방송을 돌려라 하고 파업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적당히 묵혀가지고 사람들이 언뜻 봐서 잘 모르게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수사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심한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수사를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를 은근히 풍기면서 기사를 쓰는 거라든지 엊그제 페이스북에 통해가지고 쭉 돌기는 했습니다만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국일보가 했던 거하고 그대로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영화의 클리셰로 사용될 만큼의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거를 여전히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군부를 지피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게 참 언론이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이런 거에 더 휘둘리거나 아니면 관심을 끊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프로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너희들이 죽였어 이러면서 변창훈 검사 빈소에서 난동을 피웠던 그 지청장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적당한 때를 봐서 이걸 공개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맨날 드리는데 관종에게는 무풀이 답이라고 그런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전부 다 패턴이 똑같거든요. 검찰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뭐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거를 쓰고 있는 사람 기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패턴이 다 똑같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A, B 이렇게 쓰다가 맨 마지막에 법조계 관계자는 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한 검사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수사가 진행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낸다라고 항상 기사를 끝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정말 비겁한 짓이거든요. 찾을 수도 없어요. 누군지. 그리고 아마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계속 전화를 돌릴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지어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를 돌리다가 그런 멘트가 나오면 그 사람이 변호사면 뭐 서초동의 한 법조계 한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나마나한 쿼트를 달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정말 그건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뭔가 여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철저하게 쌩까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기사를 써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여론이 70% 이상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 그냥 진행해야 된다라고 지금처럼 가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일이라서 아무튼 뭐 이름을 공개하거나 뭐 지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게 뭐 해야 되는 거는 맞겠죠. 공의라고 봐야 될 텐데 아무튼 그거는 지금은 시기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어가지고 또 뭐 이거를 뭐 문제가 되네 마네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지난 시점에서 한번 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찾아서 이름을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출연료를 5,000원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확 땡기는데. 알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사랑의 온도라는 제목의 SBS 드라마가 있죠. 어제 문제는 사랑의 온도에서 배우 양세종 씨의 상대 여배우의 이름을 맞히는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배우 서현진 씨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이용마 MBC 해직기자의 신간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선물해드립니다. 병마 싸우고 있는 이용마 기자가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자 아찌누님님, 정선태 교수님 덕분에 식견이 넓어지는 기분입니다. 구름신발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분들의 근황 궁금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어제 시작 글자 변심의 심이었는데요. 당첨자 상식적인 나라님, 끝말잇기는 심기일전. 심기일전에서 끝까지 수사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모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1박 2일 방한을 마치고 국회 연설을 끝내고 어제 돌아갔죠.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대의 또라이가 방문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끝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의도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났으니까요. 네. 의외로 한미 FTA를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트럼프가요. 반면에 미국 무기를 사라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히 던졌죠.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니까 협정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마쳤더라고요. 예. 이건 제 예상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가 낮았습니다. 옛날에는 한미 FTA는 디제스터다, 재앙이다, 일자리를 없애는 나쁜 협정이다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했었으니까요. 예. 반면에 무기 구매,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였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도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무기 구매를 강조를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를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구매가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한미 FTA 폐기나 재협정이나 하는 이야기들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는 시각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이거는 미국 재계가 분명히 반대를 하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이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협박 카드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예. 진짜 목적은 무기를 많이 팔겠다 이런 의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뭔 놈의 미국 대통령이 무기 팔러 다니는 지금 영업사원 노릇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무기 사라 이런 발언은 장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굉장한 결례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건 또 은밀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오바마 대통령은 주로 이런 얘기를 이제 은밀하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대놓고 기자회견에서 막 나서가지고 수십억 달러를 못을 박는 영업사원의 진면모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미국이란 나라도 가오가 진짜 많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무기 구매에 초점을 맞추고 브리핑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조금 여담이지만 한국의 진보 진영, 민족민주운동권 진영이라고 불리는 지형에서는 미국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 의견이 굉장히 나뉠 때가 많습니다. 예. 대단한 민족주의자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가하는 모순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순 중에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이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반미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제가 미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변수로 떠오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무기 구매에 대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게 되겠죠. 지금 저쪽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니까요.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더라도요. 몇 가지 사안을 시민들 사이에서는 확인을 하고요. 각인을 한 상태에서 그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4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요. 예. 그 답을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구해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미국은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원할까요? 입니다. 이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 맨 마지막에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그게 사실이냐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에서 군단 복합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미국 경제 절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방한을 해서 무기 판매에 저렇게 대놓고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저 자식들은 결단코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미국은 물론이고요. 세계적인 군산복합체들이 해온 짓거리들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짐작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과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원래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2010년인가 미국 군산복합체가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를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진짜 코미디인 게
왜 파느냐? 명분이 파키스탄이 탈레반에 반대하는 핵심 동맹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는데 뭐 군사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요. 탈레반을 치는데 F-16이 왜 필요합니까? 이 초경량 최첨단 전투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탈레반을 어떻게 치겠다는 거예요? 탈레반이 공중전 벌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F-16을 파키스탄이 사간 건 누가 봐도 인도하고 군비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그 용도로 F-16을 사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가 발끈하죠. 탈레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F-16으로 무슨 탈레반을 치는 게 인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인도가 발끈하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곧바로 인도를 부추겨서 야, 파키스탄이 F-16이 있으니까 파키스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진 무기를 우리가 너희한테 팔게. 이렇게 로비를 벌입니다. 이건 오바마가 2010년에 직접 인도를 방문해서 은밀하게 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은 파키스탄에는 인도를 공격하기 위한 F-16 전투기를 판매하고 인도에서는 그거 막으라고 선진 무기를 판매하고 지금 이 짓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시에 미국이 은밀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에도 상도의가 있는 거죠. 파키스탄에 비행기 팔고 인도에 대응용 무기를 파는 건 도저히 도리가 아닌 겁니다. 예. 근데 얘들은 이 짓을 태연히 해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이가 좋아지는 걸 원할까요? 나빠지는 걸 원할까요? 나빠지는 걸 원하죠. 그렇죠. 답이 너무 뻔한 겁니다. 얘들이 맨날 하는 짓이 한쪽에 무기 팔아서 위협 세력을 만들고 그 이웃 국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균형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도 무기 사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하는 게 진짜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북한 민중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요. 북한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저렇게 계속 개발해서 군사대국이 되면 미국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신나서 우리나라에 쫓아와가지고 야,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 무기를 사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군산복합체는 긴장이 고조될수록 녹아나는 양대 세력인 거죠. 북한은 정권이 공고해져서 좋을 거고요. 미국은 군산복합체에 무기 팔아서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던진 이 첫 번째 질문, 과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할까에 대해서 도저히 예스라고 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미국은 그러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원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때 미국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원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이 존재를 할 때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좀 살아야 괜찮은 나라가 돼야 동북아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면 동북아 균형추가 사회주의권으로 너무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을 용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호무역도 지켜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용인을 했고요. 일정 정도 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냐는 거죠, 지금도.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대놓고 그 무기 영업사원 노릇하는 것을 보고요. 요 대답도 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서 세계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요. 일단 미국은 한국을 통제할 수가 없죠. 어려워지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산복합체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장래에 위협이 될 나라에게는 절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에요. 실제로 이 경제 규모로만 보면 미국이 만드는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제일 많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뭐 어떤 경제학자는 중국 경제 규모나 국방 예산을 고려하면 매년 1,000억 달러 정도 미국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중국에 있다고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1,000억 달러면 100조입니다, 100조. 매년이요, 매년. 네,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를 사주기로 했다 하면서 희희낙낙하던데 매년 100조라면은요. 중국은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보면 노다지죠. 그런데 안 팔아요. 이 1,000억 달러짜리 시장을 미국이 왜 외면할까요? 이게 미국은
특히 미국 군사안보깝체는요. 장래에 자기한테 위협이 될 나라에게 무기뿐만 아니고요. 미국 나라라는 자체가 좀 그런데 하이테크 기술도 수출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가 맨날 중국 뭐 무역 불균형이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정작 지들이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품목을 살펴보면은요.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5가지가 고철, 오일시드, 곡물, 합성수지, 합성고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고철 팔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놓고 무슨 무역 불균형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무기를 팔거나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을 하면 중국을 두려워합니다. 중국이 더 큰 나라가 될까 봐요. 그래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런 분야의 무역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한국이 만약에 뚜렷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서 중국같이는 되게 어렵겠지만 상당한 강대국이 되는 것을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의 무역도 미국이 두려워하는 시기가 올 수 있죠.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엉뚱한 질문으로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예. 미국은 그렇다면요. 한국이 소득 불균등을 잘 해소해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이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가 되는 걸 미국이 좋아할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우리나라도 뭐 남북 평화냐 전쟁이냐 뭐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를 하면요. 대략 한 30% 정도 나오던데 전쟁을 불사고 뭐 북한을 두들겨 패고 뭐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답을 하는 사람이 대략 한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나라에도 이런 층은 존재를 합니다. 물론 비중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쟁까지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쪽이 꼭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나라 여론조사를 봐도요. 전쟁을 선호하는 전쟁 선호층을 경제 계급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매우 똑같고 분명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어떤 특징이냐? 대부분 하위 10%에 속하는 빈곤층이 전쟁을 선호해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가 잘 돼 있고 중산층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을 선호하는 계층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나도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는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겁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왜 술집에서 해병대 군복 입고 막 북한 놈들 다 때려잡아야 돼, 막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돼, 김정은 목을 따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보면 대부분 전쟁이 나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경제적 계급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제학 관점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는 부가 골고루 분배된 나라, 재분배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분석을 합니다. 복지국가일수록 전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평화를 중시해요. 복지국가 중산층들은 전쟁이 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미국은 과연 지금도 극심하지만 이 한국이 극심한 소득 불균등이 해소되기를 원할까요? 더 벌어지기를 원할까요? 한국이 복지국가가 돼서 탄탄한 중산층을 자랑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빈곤층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극심한 불균등 사회가 유지되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대통령이 모든 관례를 깨고 무기 팔아먹는데 저렇게 열을 올리는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저 나라가 한국이 탄탄한 중산층을 자랑하는 복지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전쟁을 선호하는 극빈층의 숫자가 많은 나라이기를 원하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조금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지할까요? 입니다. 이 질문을 왜 던져야 되냐면요.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는 과거의 수법을 보면 전형적으로 독재 정부하고 짜웅을 한다고 그러죠. 예. 짜고 무기를 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무기를 미국이 강매를 하려고 할 때는 가장 힘든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 잘 안 먹힙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트럼프가 방한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미국이나 서구 세계의 군산복합체들은 문재인 정부보다도 박근혜 정부를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예. 독재 정부하고는 권력자들하고 짜웅만 하면 무기 팔아먹기가 진짜 좋거든요. 미국 얘기뿐만 아니고요.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한때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사자라고 엄청 폼을 잡죠.
프랑스 애들은 겉으로는 자유, 평등, 연대 이러면서 엄청나게 문화적이고 지적인 척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군산복합체로 이야기가 넘어가면 다 똑같은 새끼들이 돼버립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게요.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죠. 아랍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랍과 아프리카 독재 정권들이 잇따라 무너졌었죠. 그런데 그때 리비아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니까 카다피가 전투기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폭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당한 거죠. 예. 아니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물대포에서 그쳐야지 이 전투기로 폭격을 해버렸다고요. 아예 물대포도 안 되죠. 사실. 물론 물대포도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전투기라는 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전투기가 무슨 전투기냐? 프랑스산 미라지 전투기였습니다. 자유, 평등, 연대 이러는 애들이 카다피 같은 독재자한테 얼마나 무기를 팔아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이 다음입니다. 자, 독재자가 프랑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반정부 시위대를 폭격을 했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당연히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전투기가 공해상의 일정선을 넘어오면 바로 전투를 시작해서 격추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리비아를 지금 압박하려고 유엔이 준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누가 반대하냐면 프랑스가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느냐? 카다피가 몰고 있는 프랑스 미라지 전투기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넘어오면 유엔 연합군 전투기가 출격해서 이걸 격추해야 되는데요. 이때 유엔의 전투기가 대부분 미국 전투기였다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자국산 미라지가 미국 F-16한테 격추당하는 모습을 화면에 나오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이러면 미라지 전투기 가격이 떨어진다고 반대를 한 거예요. 황당하죠. 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토니 블레어요. 2007년에 카다피하고 만나서 무기 계약을 맺으면 아니 그냥 무기 계약을 맺는 것도 웃긴데요. 이때 카다피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기를 사줘서 고마우니 카다피의 직속 근위대를 영국에 보내면 훈련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토니 블레어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 선진국의 군산복합체도요. 무기를 팔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나라가 민주적인 국가인 경우보다도 독재자가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를 훨씬 선호합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방한해서 무기를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강매라고 사실은 읽어야 하는데 이 강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만약에 진짜 트럼프의 목적이었다면 미국은 앞으로 한국이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는데 어쩌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이를 다글다글 갈면서 곱씹는 게 약소국의 서름인데 어쨌든 국가 간 외교 차원에서 힘센 깡패가 깡패짓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몇 대 맞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열은 받지만요. 그래서 미국 무기를 사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불가피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기 강매가 우리 한국 사회, 경제, 문화, 복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매를 당해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배워야 언젠가 이 수모를 갚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자유한국당 애들처럼 와 미국산 좋은 무기 사왔다. 한미동맹 강화됐다. 이제 우리 군사력이 더 좋아지겠구나. 이러고 있으면은요. 무기 강매당하고 삥 뜯기고 민주주의 후퇴하고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요. 미국의 무기 판매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지한 질문, 토론, 그리고 미국의 역할, 위상, 우리의 대응 방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시민사회에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의 1박 2일 방한 과정에서 있었던 미국 무기 강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요. 만약 박근혜하고 트럼프의 서울 정상회담이었다면 저 거리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 진짜 끔찍한 조합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이 진짜 촛불혁명이 정말 위대한 게요. 아, 진짜 박근혜 트럼프 조합이었으면은, 네, 진짜 끔찍하네요. 아, 그런데 말이죠.
김영삼 클린턴, 김대중 부시, 노무현 부시, 그리고 이명박 오바마, 박근혜 오바마, 문재인 트럼프.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양국에 한 명씩은 또라이가 있는. 예. 하여간 하여튼 재밌는 조합이었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분을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할애했는데요. 이에 여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연설이었다며 한 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연설의 일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체제는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에 했었던 모든 보장과 합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ursue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defiance of every assurance, agreement, and commitment it has made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t's broken all of those commitments. 1994년에 플루토늄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혜택은 거두면서도 동시에 불법적으로 핵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After promising to freeze its plutonium program in 1994, it repeated the benefits of the deal and then immediately continued its illicit nuclear activities.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한이 1994년 미국이 체결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는 얘기인데요. 제네바 합의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이에 북한은 핵을 동결하기로 한 약속이죠. 하지만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각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쌍방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2년까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중지한 것입니다.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이른바 3대 악의 축, 즉 테러 국가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북한은 결국 제네바 합의에서 금지하기로 한 흑연 감속로 가동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책임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는 편향성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끓어가지고 아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파주 영하 3도, 경북 봉화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며 무척 춥겠는데요.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추위가 금세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지리산책 어떤 책이 또 소개될지 주목됩니다. 예, 지리산책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는데 예. 사실 이건 실생사에서 구해온 게 아니고요. 아, 예. 오늘부터는 게으름에 관해서 예, 게으름을 찬양하는 책들 두세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예. 자, 게으름을 찬양하는 책. 이런 책도 팔립니까? 예, 게으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겠죠. 아니, 게으른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습니까? 게으름에도 어떤 퀄리티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김 PD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뭐 책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게으른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책은 버트란드 러셀이 쓴 에세이집인데요. 버트란드 러셀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명한 논리학자, 아니면 수학자로 아주 유명하죠. 부인이 넷. 그래요. 그건 잘 몰랐습니다. 예. 게으름을 찬양하니까 그렇게도 되는 모양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이면서도 문필가이기도 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예. 그러면서 또 평화운동가이기도 했고요. 반전운동,
많은 애를 쓰기도 했고 또 빈곤 퇴치 운동 등등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 아주 멋진 에세이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중에 이 표제작인 게으름에 대한 찬양과 무용한 지식과 유용한 지식 두 편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 게으름하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죠. 아, 그렇죠. 네, 금년의 이데올로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게으름하면은 뭔가 터부시해야 할, 금기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성정을 잘 생각해 보면은 노동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유롭게 한가롭게 즐기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차라리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여가를 마음껏 이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 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숙고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동을 숭배하는 체제에서는 게으름이나 여유 있는 생활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도록 주입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은 노동을 더 이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보다 행복한 세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예. 러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이게 1935년에 쓰여진 글인데요. 4시간만 일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35년 시점에서만 해도. 그런데 왜 4시간 노동을 실현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노동을 시키는 자들,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을 시킨 사람들은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산업예비군, 얼마 전에 유한배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실업자죠. 그러니까 이 실업자를 대량으로 이 배치해 둠으로써 사회적인 긴장을 조성해 나가고 그러면서 지배를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면은 하루 4시간 노동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나머지들을 충분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세력들은 이런 그 여유와 여가 그리고 게으름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숙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나 지배 권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인류의 문명이나 예술 등의 발전은 다 이런 게으름의 산물이라고 러셀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 4시간 노동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충분히 그러면 실업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문명 발전의 근간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편안함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여가를 충분히 보장하는 사회가 이런 버트란드 러셀이 그리는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의 기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엄청나게 줄인 게 맞죠. 지금 특히 더 하잖아요. 그럼에도 끝없이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 것. 특히 한국의 경우는 민망하게도 OECD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은가? 그건 현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배 세력들이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좀 획일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만 놀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놀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따끔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 노는 법도 배워야 된다. 여가를 즐기는 법도 배워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놀 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정말 유쾌하고 즐겁게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풍성하게 노는 문화가 압축고도 성장 과정에서 대단히 그 퇴색한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러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계의 생산력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준 발전된 경제 조직이 여가를 파격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마땅하지만 여가가 많아지면 상당한 지적 활동과 관심사들을 보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루해하기 십상이다. 여가를 가진 인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교육받은 인구이며 또한 그 교육은 직접적 유용성을 가진 과학기술적 지식뿐 아니라 정신적 기쁨도 목표로 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적 생산력이 발전한 경제 조직은 여가를 파격적으로 증대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여가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지루하기 십상인데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유용한 것만 배우거나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기쁨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무용한 지식들도 우리가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러셀은 강조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실용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비실용적인 지식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정말 풍요롭게 가꾸는 것은, 거기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를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꿔 나가는 것은 이런 비실용적 지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래도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야 이 실용성이 지배하는 획일적인 세상을 견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용한 지식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아무도 숙고하는 습관을 조성해 준다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숙고함으로써 나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고요. 나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소한 문화적 즐거움이나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들을 우리는 폄훼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내치기 마련인데, 정작 그것이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난 5월에 한 달 쉬었지 않습니까? 네. 실컷 놀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딸하고 고양이가 드글드글한 일본의 아오시마 섬도 가고 온갖 계획을 세웠는데, 이 참 공교롭게도 어디 장기 여행을 갈 수 없도록, 예를 들어 수요일에 행사가 있었으면 금요일에 또 뭔 다른 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요. 또 쉬는 중간중간에 갑자기 목이 조여오고 숨막힘 현상도 발생하고요. 이게 등이 계속 아프고요. 누워있는 동안.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노는 것도 실력이구나. 그때 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입니다. 이 노는 것도 실력입니다. 노는 것도 배워야 하고요. 네. 김 PD에게는 일하는 게 노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가 우리 김 PD의 아름다운 본성을 어쩌면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이의 능력, 예. 여가를 즐기는 능력도 한번 획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러셀의 게으름의 찬양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또 기억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덕적 자질 가운데서도 선한 본성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이며, 이는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대의 생산 방식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영원히 이어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게으름 있는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예. 생산 방식이 고도화할수록 우리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들은 더 확충돼야 할 터인데, 더욱 삶은 각박해지고 노동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노동 조직을 재편하면서 4시간만 노동하고도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또 무용하게 보이는 지식들을 섭취함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의 미덕, 그러니까 근면의 미덕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런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미학들도 함께 깊이 성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의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회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 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를 다 이렇게 무대에 올렸을 때 뭔가 역사가 나오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와 또 만나게 됐단 말이죠. 이용수 할머니께서요. 이거는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주목됐던 장면이기도 하면서 일본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후문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100분 정도가 초대돼서 만찬을 진행했다고 하죠. 이제 일부 신문 보도에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겨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예. 현장 영상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옹하신 이용수 할머니가 옆으로 옮겨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를 하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서 안아주세요. 예, 근데 이제 사진에서 볼 때는 이용수 할머니가 상대적으로 키가 작으셔서 마치 안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할머니로서는 환영의 뜻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좀 많이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청와대 만찬이지만 양 국빈의 만남이기 때문에 명단 체크를 양쪽에서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백악관도 이용수 할머니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외교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고려를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일본을 불편하게 할 의도가 있었던 행사 기획 의도가 엿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측의 의사도 있었지만 미국 측 의사도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제 2007년에 HR 121이라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의원에서 통과됐죠. 최근에 I Can Speak를 통해서 또 널리 대중에게 알려졌는데요. 영화, 예. 네,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주인공은 다른 분이신데 2007년에 121 결의안이 통과될 때 워싱턴에 계셨던 분은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분이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고요. 예. 저도 그 당시엔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이제 120알 결의안 통과시키는 데서 작은 심부름을 하고 해서 이용수 할머니 모시고 다니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제가 돌아보면 121 결의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본군 성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섹슈얼 슬레이버리에서 이제 성노예라고 하는데요. 제가 할머니들에게 성노예라는 말을 쓰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위안부라고 순화시켜서
예전에 쓰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는 일본군 성노예가 왔습니다.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인지하고 정확하게 수상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뭐 반일, 극일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요. 2007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반도의 정세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불안해지면 그것에 가장 반사 이득을 보는 것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든 무슨 무장을 하든 일본은 그것에 맞춰서 현재 있는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자꾸 재무장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이고요. 그 당시 육자회담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120일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본과 미국의 사이를 벌리고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가깝게 했던 효과를 가져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저희가 단순히 이용살머니 해서 뭐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게 엿을 먹였다 이런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예. 일본과 미국의 외교적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점점 돈독히 하면서 여기 한반도 평화를 당겨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은 타당하지만 한미일 군사 동맹은 일본까지 끌어들인 동맹은 그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 초청을 미국과 한국 측이 합의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관철됐다는 장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기조,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목소리를 줄이고 남북 당사자 간의 목소리를 키우고 한미 간의 공조를 잘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일본을 반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목소리를 좀 낮추고 한국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그림 아래서 기획된 행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의 다각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과의 관계는 얼마 전에 이미 풀어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중미 3개국이 같이 공조하는 가운데 저는 북핵 문제도 풀려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중에서 은근하게 노골적이지 않되 은근하게 일본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과의 전쟁 끝난 지 오래됐고 저희가 지금에 와서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일본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미로 밀어붙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인 단죄와 반성은 반성대로 받고 또 한일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위기를 빌미로 해서 일본이 재무장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 이것도 꼭 막아야 되는 일인 것은 저희들의 좀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외교적 기조 아래서 일련의 사건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렇죠. 뭐 독도새우에 이용수 할머니가 등장하셔서 굉장히 불편하고 노골적으로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2007년에도 마찬가지로 120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미에 있는 한인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을 때 일본이 이것에 주목을 해서 워싱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비를 하는 단체를 고용을 해서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런 움직임들 이게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건 결국 전범국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일본이 지금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거리두기 이걸 취하고 있는데 말이죠. 박근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점을 받겠죠. 점괘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본 뜻에 맞추는 식으로 대일 관계를 형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게 혹시 일본한테 뭐 책 잡힌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네, 뭐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때 있었죠. 예. 뭐 그런 여인들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외교부 관료들이 모든 행정을 결정하게 한 것도 하나의 좀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서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외교 문제를 자기 것만 아는 외교부 관료들에게 맡겨두면 예.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친미로,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친일로 정책을 짤 뿐이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빵점 대통령이었던 거죠. 빵점 대통령.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행사 역시 탁현민 행정관 작품일까요? 예, 뭐 행사 기획을 전담하고 있으니 전 탁현민 행정관이 또 좋은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고요. 명단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뭐 여러 부처가 협의해서 했겠지만 구성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들어왔던 이벤트들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검찰에서 탁현민 행정관을 기소를 했죠. 예. 오늘 이제 11월 9일인데 어제 11월 8일에 기소를 했는데요. 예. 지금부터 6개월을 세무를 해보면 언제가 되죠? 5월 9일 대선일이 됩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소를 했다는 것은 기소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프리허그 행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를 통해서 대통령님의 육성이 흘러나왔다. 이걸 지금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예.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는 했지만 뭐 이건 가치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덮었던 건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검찰 개혁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니까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을 테고 야고 파일 있는 거 다 꺼내와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요 문제를 좀 지적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늘 직전에 전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전병헌 정무수석 건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자살 건으로 검찰 사회가 격앙돼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한번 맞서자. 이런 취지에서 전병헌 정무수석 또 탁현민 행정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이 인사들에 대해서 골탕 먹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중의 해석들이 많습니다. 예, 전 뭐 잔망스러운 저항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일희일비하면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출 리 절대 없다 생각합니다. 예. 석연찮은 내용으로 기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좀 큰 문제라고 보고 국민들로 하여금은 진짜 이러니까 검찰은 개혁돼야 하는구나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어제 금태섭 의원이 잘 지적했는데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수사상의 인권상의 침해는 없는지 수사상의 문제는 없는지 좀 한 발 멀찍이 떨어져서 사건을 지켜볼 수 있는데 예. 검사들이 직접 조사하는 사건은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감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권력이란 건 항상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없으면 폭주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수사권 분리 문제가 이 문제에 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자살하신 검사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분리를 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게 만들고 서로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 좀 빨리 제도적으로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발할 리 없을 테고요. 계속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또 기본적으로는 검사가 마치 경찰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사도 어떻게 일반 검사한테 검찰 간부 수사를 맡겼냐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자는 모두 똑같은 거거든요. 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건데 누구는 특별 대우를 해달라, 특히나 검사가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 검사는 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못 받겠으니 검찰에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양반제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 전 지금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또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발 좀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조아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포렌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9만을 향해 가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비서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롯데는 온라인 게임 단체인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1억 원을 전병헌 수석의 전직 비서관들이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전병헌 수석 측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검찰은 탁현민 청와대 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이에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란 건데요. 검찰의 일련의 조치들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새벽 5시까지 3,462분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71%,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저항 의도가 있긴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의견은 20%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의 시민들은 검찰의 저항 의도는 없고 당사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트위터에 의견 남겨주신 분들도 만나볼까요? 구영란님, 미신고 스피커로 선거운동한 것을 기소하다니 참 쪼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고, 마농더스카이님, 털만큼 털었을 텐데 스피커라니 오히려 자랑스럽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키스님, 검찰의 반격이 시작된 것일까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왜 하필 지금이죠? 라고 하셨고, 이명 박근혜 청사님, 이완배 기자님이 음모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우택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아, 음모? 웃겼습니다. 안비님, 안철수 씨는 혼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네요. 네, 혼자는 아닌 것 같고 최명길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